첫 번째 세션은 대한민국의 의료에 대해 다루는 시간이며 총 3분의 연작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갈라파고스 의료체계의 한계와 기억이라는 주제로 박형욱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형욱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예방의학 전문의와 보건학 박사 학위 취득하셨고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의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과거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행정관,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 외에도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사 등을 맡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단국의대 인문사회교실 박형욱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 의사로서 특히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배 의사들이 잘 해결했어야 될 문제들이 오히려 악화돼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담당해야 될 여러분께 큰 짐을 지은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정책, 예방의학을 전공했는데요. 과거 사법고시가 있을 때 사법고시를 봐서 또 의료소송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 소송이라고 연명의료 중단과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변호사로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그 대통령실이 이제 그 청와대라고 불리던 시절에 이제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점은 의료 정책에서 출발을 해서 또 현장에서 의료 소송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또 정부에서 의료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목이 갈라파고스 의료체계의 한계와 개혁인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의과대 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못했지만 임상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뭔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사회에서는 그건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의료보장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보장 제도를 만들었죠. 그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배워서. 그 나라들에서는 도대체 의료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본 뒤에 정부의 인식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죠. 남미로부터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동식물이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다윈이 여기서 이제 진화론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빗대서 우리나라에 이제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특별히 갈라파고스 규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독특한 규제가 있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사회를 어렵게 한다 그런 비판이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갈라파고스 규제를 세계 표준에 맞춰 혁파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의료체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일까? 한국 의료체계는 왜 세계 표준에 맞춰 혁파하지 않는가? 한국의 언론이나 법조인은 의료체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공의들이 이제 단체 행동을 했을 때 심평 변호사님이란 분께서 이제 부잣집 도련님과 공화국의 이상이라는 비판적인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판사시고 헌법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법조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고요.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 공화국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의료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나 그 임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 살 수 있는 국민적 덕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의료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의사협회가 아니죠. 전공의들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 자체를 잘 모르고 평가를 한 거죠. 법조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의사들이 진단이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 진단이나 처방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화국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만든 건 아니죠. 원조 공화국이 프랑스 제1공화국이고, 여기서 보면은 프랑스 의사들이 거리 시위를 합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시위를 하죠.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죠. 유럽 의사들의 파업, 유럽 의사는 지금 파업 중, 또 영국의 수련의들도 금년에 사상 최장기간 파업돌이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세계의사회장님께서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기본 권리인데 한국 정부가 강경 대응하고 있고 이런 일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같은 공화국에서 의사들이 단체 행동하거나 파업을 하면 안 되지, 그건 공화국의 이념에 위반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이상하게 바라볼 겁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에 평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럼 의사들은 국민이 아니야? 시민이 아니야?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는데 의사들에게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건 차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조인은 그것이 마치 공화국의 이념에 위반됐다는 듯이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의사 불법 행동 대응 TF를 구성해서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 했죠. 중환자를 맡고 있는 교수님들도 아니고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국가 존립이 위협되는 나라라면 참 문제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의 단체가 ILO에 우리가 이제 개입을 요청했죠. 업무 개시 명령이 좀 국제 협약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구민주주의 의료 체계를 좀 살펴보면요, 퀄리티, 코스트, 액세스, 의료 체계가 지향해야 될 세 가지 목표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상호 모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선진국은 이 모순된 목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가만히 보면요, 일단 국가 재정으로 공공병원을 운영을 하죠. 당연히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에 의한 민간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공공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고 민간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데 의사들을 공공의료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개원이들이 자영업자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서구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대부분의 형태는 사실은 자영업자, 프라이빗 솔로 프랙티스로 개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 참여하는 개원이에게 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국의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의료 체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내셔널 서비스 의료 이용 시에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연히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무료로 제공하다 보면 의료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의료 이용을 그 모든 수요를 다 해주기가 어려우니까 해결 방법으로 줄을 서라 이렇게 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웨이팅 리스트, 웨이팅 타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 웨이팅 리스트나 웨이팅 타임은 무상 의료의 이면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정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렇게 줄을 쓰는데요, 누가 그럼 줄을 세우느냐,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우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영국에서는 1차 진료의사 GP, General Practitioner에게 게이트키퍼 기능을 맡기고 있죠. 그래서 이 1차 진료의사가 환자분은 대학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게이트키퍼 역할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 나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당신이 비용을 부담해서 민간 의료, 프라이빗 케어를 이용해라. 이게 영국 의료 체계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사실은 영국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서구의 의료 체계가 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보면 호주의 의료 체계를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다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강제 동원에 의한 건강보험 단일 체계라고 제가 첫 구조를 표현했는데요. 여기 보면 박현미 씨라고 재영 한인의사회 회장님이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어느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돈으로 이제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모노폴리 인슈런스 시스템에 딱 갇혀가지고 리스크는 운영하는 사람이 지고 있는데 정부는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뭐가 좀 이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의사들을 비난한다. 자기가 보기엔 너무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 내셔널 서비스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보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글로벌 맵 오브 듀얼 프랙티스라는 게 있는데 이 듀얼 프랙티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 오프타임에 민간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걸 듀얼 프랙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제 지도를 보면요. 이 빨간색으로 된 나라들이 전부 다 그걸 허용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독특한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프라이빗 헬스 섹터를 인정하고 퍼블릭 섹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동시에 프라이빗 섹터에서도 일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프라이빗 섹터 자체를, 물론 아산병원이 민간 의료기긴 하지만 이제 강제로 건강보험 환자를 보도록 돼 있죠. 그래서 프라이빗 섹터를 금지하고 민간 의사와 민간 의료기관을 퍼블릭 섹터에 강제 동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환자의 의료용은 거의 무제한 용인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과 개인의 선택 때문에 발생하는 비급여 등 온갖 문제점을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스탠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보면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진료 거부 금지라는 조항이 있죠.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응급 상황일 때만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료보장을 명분으로 개인적 재산이라든지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또 의료보장을 명분으로 의료수가를 일방적으로 값싸게 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에는요,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이 된 건데 그 의료기관들은 모두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 된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2번에 걸쳐서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하느냐?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제로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강제로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의료기관이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공공의료관이 적은 거는 의사나 의료기관 탓인가? 아마 그거는 아니겠죠.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데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정부 예산이 첫 번째 합헌 결정이 나온 2000년도 무렵에 93조 원에서 2021년에 558조 원으로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그런데 정부 예산에서 오히려 이렇게 정부 예산은 늘어났는데 공공병상의 비중은 15.5%에서 9.6%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나라에 돈이 있는데 재정 투자를 의료 분야에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공병상이 적은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공의료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의 부담을 손쉽게 의료기관에 지워서 해결하니까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공공의료를 지켜내겠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진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강제적인 수가 체계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 우리 아산병원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간호사가 이제 뇌출혈이 왔는데 수술을 받지 못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받았지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우리나라 신경외과 전문의는 오히려 OECD 평균의 3배 이상 된다. 신경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수가는 이제 너무도 낮습니다. 너무도 낮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일본 수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점점 의사들이 리스크가 많고 응급 상황이 되는 걸 피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바른 인과관계 해석은 리스크 대비 뇌혈관 수술에 대한 극심한 저수가, 그로 인해서 뇌혈관 수술 지원 의사가 격감하고 그 자리를 어렵게 지키는 신경의사는 점점 더 경무에 시달리게 되고 점점 더 이런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의 이기심 때문에 뇌혈관 수술을 안 한다, 그래서 사망했다라고 비난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의사를 잘 때려잡는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별 내시경 수가에 대해서 가톨릭 대학교의 정대영 교수가 2016년에 이제 조사를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 42,000원, 일본만 해도 3배가 넘어서 12만 원대를 넘고요. 영국을 보시면요, 영국의 공공병원하고 영리병원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공병원은 한 60만 원 정도, 근데 영리병원은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거대한 교차 보조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신경외과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뇌혈관 수술 분야는 병원 입장에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분야인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비급여 의료행위라든지 박리담회로 벌충을 하면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은 비급여에서 돈을 벌어 필수 의료에 투자해 우리나라 의료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외면하고 의사나 의료관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필수 의료에 합당한 재정 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사를 불법으로 몰아넣는 비급여 관리 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비급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지 않는 영역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놓습니다. 굉장히 비급여를 비난하고 대책을 내놓는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의사들의 과도한 이기심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국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요, 넓게 보면 의료보장 제도 밖의 의료를 말합니다. 어떤 나라든 의료보장 제도를 만들지만 재정의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장 제도 밖의 의료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국가의료보장 제도 밖의 의료를 프라이빗 케어라 부르고, 독일은 이제 말을 좀 번역을 한 건데요, 인디비주얼 헬스 서비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런 건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의료보장 재정에 한계가 있고 개인의 선택권 보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2021년에 흉부 심장혈관의과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흉부외과 한국은 재고 처리장, 언제까지 환자 심장에 구 모델을 써야 하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체외순환형 카세터, 인공방막 등 흉부외과용 치료 재료는 국내 보험가가 해외 비교해 30에서 60%로 매우 낮아 최신 기술이 반영된 신제품은 도입이 어려워 한국은 구 모델의 재고 처리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의사들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의료행위나 치료 재료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채택하고 있고요, 약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네거티브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는 무역 분야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무역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뭔가를 수입을 하는데 어떤 거를 허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포지티브 리스트에서는요, 요러한 거는 수입이 가능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다는 거죠? 나머지는 수입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반대의 어떤 체계가 있는데요,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 이게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무역 분야에서는요, 포지티브 리스트보다 네거티브 리스트가 국민의 자유를 더 넓히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의료 분야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약은요, 포지티브 리스트이기 때문에 급여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골다공증 검사를 받았다. 근데 급여 기준에 미달해. 그러면 약을 못 쓰나요? 아닙니다. 환자가 자기 돈 내고 먹겠다 그러면 약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포지티브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나 치료 재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거티브 리스트를 채택하고 있는데 법정 비급여, 성형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급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료가 점점 좋은 재료가 나오죠. 그런데 이 급여 수준이 낮으니까 그게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좋은 재료를 만약에 쓰고서 돈을 더 받으면 그게 이미 비급여가 돼서 불법 의료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여기 첫 번째 명승구 교수님은 민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고 강윤구 교수님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심평원장을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함된 이 보고서에서 이제 뭐런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나라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포지티브 리스트, 쉽게 얘기하면 급여가 안 되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제 보고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도 제가 생각하기엔 신선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현직에 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퇴임하고 나서 대학에 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실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죠. 이거는 이제 사지마비 환자가 사지마비 활동을 돕는 기구 리워크라는 도구인데 이걸 갖고 2012 벌써 오래됐습니다. 42.195 마라톤 완주하는 모습입니다. 기술이 참 대단하죠. 당시 7,800만 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한테 전동 휠체어를 보조해 주는데 167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일 일부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리워크, 이 비싼 도구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장 제도와 관련해서 값비싼 의료기술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방법. 하지만 건강보험료율이 나서 재정이 한계가 있으면 보험 재정이 파탄나겠죠. 두 번째는 이용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비급여 금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불법화되어 있고 허용되어 있는 것은 혼합진료다라고 이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담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세 번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일본에 최근에 이제 필수 패키지 정책과 관련해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혼합진료 금지는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를 병행하는 것을 혼합진료라고 하는데 흔히 일본은 혼합진료를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캔서 환자가 보험진료를 받다가 미국에서 새롭게 이제 신약이 된 거를 자기가 비급여로 받겠다 그러면 전체를 비급여로 돌리는 겁니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반 환자, 말하는 비보험 환자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의 제도입니다. 영국의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런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민간 의료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거고 다만 불이익을 주더라도 금지하는 건 아니다. 본인이 원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유한기한 강제 치정제 때문에 건강보험과 분리된 자기부담 진료가 봉쇄되어 있죠. 프라이빗 섹터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하게 되면 일본보다 더 극단적으로 환자 권리의 박탈,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부도 사실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혼합진료를 전부 다 금지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 좀 말을 바꿔서 뭐 일부 문제가 되는 도수치료에 한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공의 수련과 경험을 보상하지 않는 불공정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외국의 프랑스 보면요, 섹터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1의 의사는 정해진 진료비를 받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건강보험에 정해진 거죠. 섹터 2 의사는 거기다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말하고, 세 번째는 완전히
자기가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보면 48%의 스페셜리스트와 6%의 GP가 섹터 2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GP의 대부분은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섹터 1에서 근무를 하겠죠. 무슨 얘기냐? 내가 일반인으로 지내려면 나는 건강보험 체제에서 일할 거야. 이러는 거고, 자기가 더 훈련을 받고 공부를 했으면 나는 프라이빗에서 좀 일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선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진료비를 받는 거겠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 GP하고 컨설턴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퍼블릭에서도 일할 수 있고, 프라이빗에서도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요, Hospital Price Transparency Act라는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미국은 진료비가 너무나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각자 병원마다 정하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공개를 해라. 이런 이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병원 진료비 투명성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2년 전에 이 우리나라의 그 비급여 보고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헌법재판소에 나서 참고인 진술을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 비급여 보고제도 헌법소원에서 미국 병원 진료비 투명제도를 비급여 보고제도의 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그랬지만 요양기한 강제 지정제 하에서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 되고 그 수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고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폭이 넓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공개하라는 거지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우리나라 비급여 제도의 헌법소 그 근거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고 당시 헌재에서는 재판관께서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냐라고 이제 정부 측 관계자에게 물었는데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당연히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하지만 헌법재판에서도 이제 정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도 뭐 영국의 영리병원과 영국의 공공병원의 수가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의사를 떠나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사무관과 보건복지부 국실장과 장차관의 월급을 동일하게 받는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받아들일까요? 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랜 경험을 통해도 나가서 전문 일을 받고 그래도 다 수가가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계약에 의한 거라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계약에 의하면 정당화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동원이 되는 체제에서는 경험에 대해서 반영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앞뒤가 맞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민영사 책임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구속이 되기도 하고 한 번 분만 사고 배상하기 위해서는 400배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도작인데요. 아주 이제 오래전에 기원전 3세기에 로마법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고객이 세공인에게 이 약간 금이 간 도자기를 좀 이렇게 고쳐달라. 그랬더니 세공인이 그 도자기를 깨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해라 했더니 원래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럼 고객도 어떻게 보호하고 세공인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장인이 봐서, 이 세공인이 봐서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강제로 그런 걸 다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의료 중과실 치사 때문에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요. 4건밖에 없습니다. 4건. 5년 동안 하루에 1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미법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과실범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과실에 한해서 이제 처벌이 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거의 처벌하지 않는다. 대륙법에는요, 우리나라가 대륙법 계열인데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있는데 프랑스도 보면 거의 안 하고요, 독일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아까 내셔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서 일하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주고, 요건 개원이들, 우리 개원이들이 자영업자인데, 마찬가지로 영국의 GP도 자영업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셔널 서비스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세계의사회 임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의사들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거는 참 놀랍다. 뭐 CCTV도 놀라운데,
그래서 의료 과오가 범죄 행위로 취급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가 심평 변호사 얘기를 좀 들었는데 법학자들이 외국에 의사의 의료사고면 형사 책임을 면책시키는 법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는데 그 이유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영미법에는 과실범을 형사처벌하니까 처벌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고, 그나마 예외적으로 중과실을 처벌하지만 거의 안 하는 거. 대륙법엔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사법적 자제라든지 경찰의 어떤 수사 자제를 통해서 거의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형사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딱 그거만 보고서 그런 법은 없는데, 그러니까 언론과 시민단체는 의사가 특권을 요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부, 외국의 의사에 의해서만 형사 처벌하는 법은 없어. 시민단체가 반대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당한 요구를 이제 그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전달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아까처럼 뭔가 프라이빗 섹터가 갖고 강제로 동원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옛날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병원들은 수가를 올려서 재판부에서 의료 보상액을 높이니까, 의료 배상액을 높이니까 수가를 높여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방법이. 왜? 정부가 강제로 정하니까. 그러면 여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안 하는 겁니다. 필수 의료를 전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환자에게 좋은 걸까요? 국민에게 좋은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사실 보면 벼랑끝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살린다 그랬는데 필수 의료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교묘한데요. 문제의 근원이 불공정 의료 생태계,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야, 필수 의료 쪽에 너무 리스크가 많은데 제대로 보상도 안 되고 힘들어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그건 미용 때문이야. 비급여 때문이야.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교대 같은 데 교사들이 안 하죠. 일타 강사들 돈 많이 버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교권에 대한 추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마치 19년째 의사가 늘지 않는 것처럼 선동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의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소아과 의사 같은 경우에 인구 10만 명당 67.9%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수가를 올렸더니 교수가 개원한다고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수가가 올랐는데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전공의도 없이 계속 당직 쓰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교수 요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수가를 올렸더니 나가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공의들이 이제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대학병원이 매출이 반토막 났다. 이 얘기는 뭐냐? 현재 대학병원이 극도의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겨우 똔똔을 맞추는 겁니다. 사실 똔똔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전부 다 적자입니다. 의료용이 전부 다 적자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적자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살리겠다고 하지만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이 보험료하고 국가 조세를 갖고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 전체 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필수의료 살리는데 건강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건데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얼마나 할 건데 그 얘기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는 뭐냐? 기존의 재정을 가지고 아랫돌 빼서 윗돌 깨기로 끝날 거다. 윗돌 깨기로 끝날 거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 마치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는요, 비싼 의료 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서 가난한 국민을 도와준 거죠. 개인의 선택권, 국가 재정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체계와 민간의료 체계가 공존하며 각자의 역할을 마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구의 의료체가 굉장히 다르죠. 강제로 동원해서 비싼 의료 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들어서 의료 보장을 한 겁니다. 장점은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죠. 하지만 의료기관은 박리다된 비급여 창출 등으로 수입을 보전하고 교차 보조로 의료 체계가 운영이 된 겁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너무 힘들고 전공의들의 기본권은 무시되고 민영사 책임이 가중되면서 필수 의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초저속가는 정부가 만든 거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필수 의료의 위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허수아비위원회를 내걸고 가짜 대화를 진짜 대화로 속이면서 이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이나 언론이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일부 법조인들 중에서는 글로벌 스탠드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유양양 강제 시정돼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책임을 적용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사실은 의료체계는 사회 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야 되죠. 이게 제가 일부러 지어낸 게 아니라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각각의 의료체계 안에서 일관된 운영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공공의료에서 일한다. 그럼 책임져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민간의료에서 일한다. 그럼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에 끌어들이면서도 알아서 책임져라.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런 거고요. 제가 약간 추상적으로 넓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약간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정부에서 OECD 의사수 그런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 의사들이 저는 공무원하고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문제야. 그러면 그거를 정책적으로 교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안에 필수 의료라든지 리스크 많은 의료를 하는 회사들을 정확히 그걸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들의 수가가 낮다고 얘기하면 그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낮은지 검증해 보고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얘기죠. 제대로 우리나라 수가가 정말 저수가라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OECD 국가들 다른 나라의 수가와 비교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해서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국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거의 없다는 걸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죠. 의료계가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마치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실은 필수의료 위기가 정부는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을 무시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 정부 실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전문적인 행정관료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너무 귀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갈라파고스처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의료 정책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